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지난주에 흥미로운 영화 3편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하우스메이드, 그리고 직장 상사 길들이기, 그리고 프라이메이트까지 3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B급 감성이나 스릴러 스타일을 가진 영화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게 한 번에 개봉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난 한 주였거든요. 이게 3편이 다 장르 영화들이다 보니까 과연 장르 영화들은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장르 영화라고 해서 정말 장르 영화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아직도 고전적 장르 영화가 영화판에서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사람 278에서는 이 3편과 관련된 장르 영화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다 보면 클리셰 덩어리다, 아니면 그래서 새로운 게 없다, 너무 고전적이다, 이런 말들을 간혹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클리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클리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통계이기 때문에 낯은 익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설정이나 혹은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만 굴리면 기본 재미는 일단 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클리셰를 잘못 굴리기 때문에 그 굴리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클리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이 3편의 영화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장르 영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클리셰에게는 붙을 수밖에 없긴 해요. 장르 영화는 클리셰라던가 고전적인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동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직도 장르에 충실한 영화가 충분히 이 영화판에서 유효성을 갖고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장르를 선택해 놓고 그 장르를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합의점을 갖고 중간부터 회피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완전히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하우스메이드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선 여기는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 범죄의 전력을 숨기고 부유한 가정으로 가정부가 들어옵니다. 수상해요. 이런 뭔가가 수상한 가정부, 그리고 이 집에, 아름다운 집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 그런데 이렇게 히스테릭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오케이 오케이 넌 예뻐 예뻐 이렇게 해주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남편. 그리고 그 둘의 어린 아이. 그리고 이렇게 점점 균열해 가기 시작하는 가정. 정말 새로울 거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하우스메이드를 보셨을 때 뭔가 되게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화도 자신이 그렇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을 해체하려 하거나 좀 뭔가 새로워 보이려고 꾀를 부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회적 은유를 끼얹어서 의미 있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초지일관 자신들이 가져가야 하는 그런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들은 입지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 캐릭터가 되게 얇아요. 근데 남편 캐릭터가 얇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별 설정이 과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두 여자를 이어주는 서사의 브릿지 역할만 하면은 장땡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등장하고 좀만 지나면은 대충 이 남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영화는 그 이상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요즘에 만들어지는 그런 류의 영화들이었으면은 이 남편도 입체화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심리극으로 갔거나 도덕극으로 갔겠죠. 해서 사회적인 의미를 넣고 이랬을 겁니다. 젠더론도 넣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두 여자의 이야기야. 거기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감독의 전작인 부탁 하나만 들어줘와도 결이 다 있어요.
그 영화도 이상한 여자들이 나오고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나오고 과잉된 설명이 없는 전개가 계속되죠. 그래서 배우가 가진 톤 그리고 배우의 리듬으로 그 이야기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서사적인 완성도보다 장르적 날것의 쾌감을 앞세웠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여자 두 명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와일드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싱이라는 이 작품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촘촘함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건과 사건이 붙으면서 반응이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의 연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보고 나서 야, 그 영화 재밌어. 어쨌든 재밌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건 거예요. 그냥 그런 감각이 먼저 남는 계보의 영화들이 있는데 이 하우스메이드도 그런 류의 계보의 영화인 거였죠. 그래서 막 영화를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잘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장르의 기능만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클래식한 이야기를 클래식한 설정으로 클래식하게 이어가는데도 영화 자체는 구태연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자기가 장르적으로 치밀하거든. 그래서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계속 미룹니다. 관객들은 계속 보면서 캐릭터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얘가 이럴 거야, 쟤가 저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현되는 서스펜스와 심리적 압박이 정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장르에 의존한 장르적 감각이지만 사실은 장르적 책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장르가 보여줘야 하는 것만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영화, 부차적인 변명 붙이지 않는 영화. 그게 장르적 책임인데 이 하우스메이드는 그 책임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직장 상사 길들이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는 좀 방향성은 하우스메이드와 다르지만 이 장르를 대하는 태도는 비슷했거든요. 이 직장 상사 길들이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장르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 둘이 지금 뭐 상사랑 섬에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 생존 드라마인 거냐? 아니면 극한의 과장된 생존 코미디를 할 거냐? 서바이벌 할 거냐? 선택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극한의 과장된 생존 코미디와 서바이벌 구조로 가기 위해서 그 둘을 섬에다 떨구는 설계를 합니다. 물론 이 영화 역시 가불관계나 성별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연애 영화들 같았으면은 이 영화 역시 메시지나 사회구조 비판으로 이어지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갑질 직장은 그저 이 영화의 전체 소재의 출발점이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 성별적인 부분이나 이 갑질 관계, 이 소재는 끊임없이 영화 속에서 웃음과 긴장 포인트로 가져가는 소재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과장시켜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갑질하는 상사와 그 점점 통제 불능한 상태로 치닫는 그 상황 자체에서 이 린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과장과 폭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태도는 요즘 장르 영화들하고 정말 뚜렷하게 대비가 돼요. 캐릭터의 심리를 굳이 해설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정리하지 않아요. 관객에게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영화들은 그렇게 내 영화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그냥 엄청 설명을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연출이나 설정 이런 것보다 대사로 다 그냥 끝내버려. 왜 말이 너무 많다. 근데 이 직장 상사 길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극한의 상황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만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인물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교훈도 남기지 않아요. 끝까지 이 캐릭터들을 기능적인 존재로만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재난 구조가 아니라 장르의 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이걸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게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르의 재미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인 거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굉장히 분명하죠.
설명하는 전개, 그리고 인물들이 기능적으로만 쓰이고 굉장히 뭔가 과잉된 액션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는 대체 이 영화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 영화의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너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우리 같이 휘말려서 이 섬에서 한번 서바이벌 해보자. 같이 휘말려 달라.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같이 휘말릴 것을 요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B급 영화의 외피를 쓰고도 온갖 말을 얹어왔던 작품들과 결이 다른 건 여기에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요즘 영화 스타일이었다면 보통 이런 설정이 있다면 주인공은 각성하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왕따적인 존재였고 뭐 약간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이랬는데 섬에서 자기의 그 서바이벌 본능을 내세워서 막 살아남아. 나무 불 때우고 막 뭐 사냥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각성을 한다거나 그런 각성으로 인해서 이 갑질하는 상사와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거나 그래서 뭐 누가 갑자기 강해지고 누가 갑자기 교훈을 얻고 뭐 이런 설정이 들어갈 건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초심을 잘 알아요.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이러지 않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어가면서 캐릭터성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메시지?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이 영화를 10년 전에 봤어도 같은 느낌일 거고 10년 후에 봐도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게 장르 영화예요. 그냥 나는 이 장르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확신만 있는 그런 영화인 셈입니다. 아마 샘 레이미 감독을 히어로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쨌든 마블 영화나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샘 레이미가 진짜 잘하는 장르는 이블 데드나 드래그 미투엘 같은 장르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장르에서는 이미 수없이 자기 복제된 스타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샘 레이미라는 브랜드로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이상할 일은 없어요.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보면 그의 전작들이 보입니다. 오마주든 뭐든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아씨 샘 레이미는 자기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잊지 않았구나. 정말 이거 이런 거 다시 하고 싶어서 갖고 왔구나라는 그런 반가움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도 약간 현실과 타협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만큼 그렇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질러대는 건 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협상을 한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그 모습은 단순히 과거 작품을 복제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샘 레이미가 자기가 하려는 장르가 뭔지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이 뭔지 어떤 연출을 보여줘야 이 장르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으로 쭉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우스메이드와 직장 상사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화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비켜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은유를 더 씌워서 뭔가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아요. 캐릭터의 심리를 과잉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아, 이 장면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영화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장르가 제공해야 될 쾌감이 뭔지 그 장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을 선택을 했죠.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파고드는 것도 그 하나예요. 이 극한에 처해진 이 캐릭터들을 얼마나 더 과장하면 관객들이 웃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샘 레이미식 신체 개그와 리듬, 그리고 분출, 타이밍, 그래서 이런 걸로 영화 연출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르 영화, 요즘 장르, 진짜 장르 영화 궁금하다 하시면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프라이메이트인데 프라이메이트 예고편을 볼 때 약간 저도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뭐 일단 친구이자 가족인 침팬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냥 어디서도 그냥 갑툭튀하는 게 아니라 친구이자 가족이래. 근데 이제 그런 침팬지가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변을 하면서 인간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초반을 떠올려 보면은 루시가 친구들이랑 휴양지 풍경을 배경으로 되게 멋진 집에서 엄청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 편안함을 주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 후폭풍으로 그 장르의 전복을 시켜버리면 그 공포감이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장르적 긴장을 위한 기본 설계가 밀리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올드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라이메이트까지 날것의 정말 장르적, 직관적인 장르적 영화라면 나는 진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세 편에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영화가 그 장르적 전복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고편이나 초기 설정은 침팬지의 폭주, 그래서 자연 공포를 기대하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사나 설정을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걸로 호러와 서스펜스를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의 구조와 설정이 이미 너무나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자체로도 떡밥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메이트를 처음 이제 어떤 내용의 영화다 이런 걸 접했을 때 생각나는 영화는 1980년대에 나왔던 쿠조라는 영화예요. 이제 거기서 광견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개잖아요. 쿠조에서는 개가 나오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라는 그 차이를 두고 나오지만, 침팬지를 등장을 시켰다는 거는 인간과의 근접성을 보여주잖아요. 인간과 닮아 있고 지능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조와의 차이를 그 부분에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프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침팬지가 나와야 했냐 할 정도로 침팬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나올 것 같으면 늑대나 곰이었어도 돼요. 그냥 늑대나 곰이 나와서 그냥 사람 찢어버렸으면 돼. 물론 침팬지가 도구를 들고 인간을 해치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그 침팬지는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존재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 불쾌한 골짜기 뭐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자체가 주고자 하는 그 공포를 덮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윤리의 검열도 필요해요, 영화에서. 여러 가지 귀찮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도구를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침팬지가 도구를 쓰냐 안 쓰냐가 공포의 관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조던 필 영화 노베 오프닝에 침팬지가 나왔던 거 영화 보신 분들은 여전히 되게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가 사람을 때려잡는, 찢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위협하는 그 순간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알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냥 인간을 관찰하는 그 순간이 더 무섭게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주는 공포의 가능성은 노베 오프닝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프라이메이트는 그보다는 좀 더 나왔어야 했던 거예요. 이 노베 오프닝은 과도한 잔혹함이 없이도 이 침팬지가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멈출 줄도 알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주는 집중력만으로도 공포를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메이트가 가져왔어야 했을 그런 분위기, 러닝타임에 시도했던 거를 이 노베 오프닝에서 몇 분 만에 해낸 거죠. 근데 프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이랑 동급인 포식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종의 차이에서 오는 공포가 없어요. 쟤는 침팬지이긴 하지만 쟤가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다른 특징이 없는 거지. 걔가 뭐 영화에서 뭘 했어요. 근데 이건 액션의 문제가 아니라 연출의 밀도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건 요즘 영화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받고 싶지 않아 하고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해석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관객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영화야. 나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에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설교하고. 그래서 장르를 놓치게 되죠. 영화가 장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장르가 야기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오독 가능성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가 먼저 나서서 미리 차단을 해버리면 장르적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B급이든 고전이든 이 장르 영화의 미덕은 관객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날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줬어. 던져줬어. 이제 관객 너희들이 맘대로 감상하거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해받고 싶지 않고 비판받고 싶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독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나는 관객을 통제하고 싶어. 근데 나는 좀 특별한 척하고 싶고 키치한 척하고 싶기 때문에 B급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이 폭력이 어떤 의미인지, 이 캐릭터를 관객 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영화가 스스로 먼저 설명해버리는 짓이나 계속하면서 되게 자기가 특별한 척을 하는 거죠, 영화들이. 게다가 이제 프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어한 걸로 어필했기 때문에 슬래셔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슬래셔는 원래 잔혹함보다는 물리적 납득이 중요하거든요. 만약 칼을 쓰는 장면이다. 그러면 칼의 궤적이 중요하고 힘을 쓰는 장면이다. 그러면 힘의 누적이 중요하고 괴력을 쓰는 장면이다. 그러면 괴력의 준비 동작이 보여야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프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 컷만 툭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턱을 뜯어내는 장면에서도 과정이 없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과정 없이 완성되는 고어는 회피일 뿐입니다. 장르적 쾌감이 될 수가 없어요. 턱을 뜯어내는데 그 과정에 공백이 생긴다? 아니면은 저 턱을 뜯어내는 장면에 꼭 어둠이나 이 시뻘건 불빛으로 뭔가 분위기만 좀 잡는다? 물론 관객이 그 과정을 상상하면 되겠죠. 침팬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뜯었어, 찢었어. 상상하면 되겠지만 관객이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게 장르 영화의 몫이고 그것이 장르적 책임입니다. 근데 그 몫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라이메이트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단순한 공격이 반복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뭔가 침팬지 특징적인 어떤 뭐 행위라던가 액션이라던가 고어라던가 슬래셔라던가 이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끽끽거리면서 난동 부리는 영화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의 쿠조나 몇 년 전의 놉처럼 지능적인 공포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영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아무리 조악하더라도 야 이건 진짜 날 것이다. 이건 진짜 찐이다. 이런 쪼가 있어야 장르인 건데 이런 걸 보여주지도 못할 거면서 분위기나 내려고 어두움 이용하고 뭐 붉은 불빛 이용하고 컷이나 카메라 흔드는 걸로 B급인 척하는 거? 아, 안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영화는 B급 영화가 아닌데 그냥 때깔이 B급인 것 같다고 해서 야, 이 영화 B급이네. 막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가 B급이야. B급은 이런 영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진짜 붙들고 그냥 B급 흉내만 내는 B급 껍질만 이용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쌈마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통계가 있으니까 클리셰는 쓰겠지만 또 클리셰 덩어리라는 얘기, 진부하다는 얘기 이런 소리는 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걸 막 또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생각하는 이 클리셰 우리가 박살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 영화는. 그래서 그냥 그런 특별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미를 덧붙여서 뭔가 면책받으려는 행위를 하게 되고 이건 이런 영화다라고 말이 너무 많으면서 장르에서 계속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B급 영화니 뭐니 해봤자 B급 영화가 될 수가 없는 영화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우스메이드와 직장 상사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영화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메이트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직관적 장르 컨셉이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지나 은유 이딴 거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쾌감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명보다는 몰입이나 리듬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고 계속 뭐 우리는 이런 영화야 우린 이런 영화야 이렇게 서사와 의미를 중심으로
흘러버리면은 이 영화는 공포든지 호러든지 공포든지 호러든지가 되지가 않아요. 진짜 장르 맛을 보여주는 장르 영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장르 영화는 어떤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보여주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방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영화. 그런 영화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직관적 장르 컨셉이 부활했으면 하는 게 이 방식이 분명히 요즘 세대들은 낯설어서 신선할 거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보아하면서 자라온 세대에게는 올드스쿨일 거란 말이에요. 샘 레이미가 딱 그런 상식인데 새로운 걸 하려는 영화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영화. 이 장르가 장르로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영화.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들은 신선해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붐이 일어도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복각되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70화. 오랜만에 만난 직관적 장르 영화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71화에서 만날게요. 안녕!